지난 7월 26일 미국은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금리는 2006년 이후 17년 만에 5.5%가 되었었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아직 방심하기는 이릅니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은 아직 남아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잔뜩 남아있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미국 식자재 가격들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이 흔들릴 경우 4차 산업은 발전할 수 없으며 이는 또 다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이렇듯 시장은 금리 외에도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위기 때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시장의 반응은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에서 도피하기. 인플레이션을 인식한 뒤 현금이 아닌 다른 유가물을 매수하여 인플레이션율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미리 현금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산 가격의 거품이 꺼지기 전에 매도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은 우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거의 불가능한 전략입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을 이용하여 투자하기.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유가물을 미리 매수하여 투자 자산의 상승분을 노리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을 시장의 거품이 꺼지기 전에 매도하여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만 이는 전문 투자자들도 번번이 실패하는 매우 어려운 방법입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버티는 것. 투자할 시기도 놓치고 자산을 처분할 타이밍도 놓친 경우입니다. 슬프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기도 하죠. 이들의 남은 선택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소비재에 꾸준히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가장 최악인 이유는 소비재는 유가물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율 이상의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세 가지 상황을 모두 피한 경우입니다. 건전한 투자 사고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 미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은 경우이죠.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투자 자산에 거품이 끼기 시작하면 타이밍과는 상관없이 조금씩 자산을 처분합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을 비슷한 자산군에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재에 투자하거나 미리 소비재들을 구입해 놓는 것이죠. 이를 통해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도 얻고 미리 소비재를 사들여 다음 사이클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책 인플레이션에서는 투자를 할 때 세 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이 세 가지 요소들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셋 중 한 가지가 높으면 나머지 두 가지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부동산은 안정성이 매우 높은 투자 자산입니다. 때문에 수익성과 유동성은 다른 금융자산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안정성이 높다는 말이 투자의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자산군의 특성상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얻지 못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최적의 타이밍에 거래를 하기 어렵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팔기 어렵고 집값이 떨어져도 팔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과 같은 안정성 높은 자산이 역효과를 낼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데 이때 몇몇은 눈앞에 보이는 수익률과 가격만을 고려한 채 본인의 지불 능력을 벗어나는 투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로금리일 때에는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여 자산의 빠른 증식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정부는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규제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했던 투자자는 임대료를 올림으로써 세입자에게 이자에 대한 부담을 전가해야 하는데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면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1970년대 미국의 경우 주택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자 집을 불태워버리는 일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경제위기가 일어나는 원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사용하고 또 발행해왔기에 무역 적자와 부채 규모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이 적자를 메우고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대량의 달러를 지속적으로 찍어내는 방법을 사용해왔었죠. 이렇게 화폐가 계속해서 발행되면 사회 전체의 부의 분배가 불균형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의 양극화는 심해지게 되며 중산층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소득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으니 가계부실 지수가 높아지게 되고 중산층의 몰락은 결국 경제위기가 되는 것이죠. 경제위기가 언제 오는지를 알고 싶다면 글로벌 시장에 부의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과잉 부채를 지고 있지만 동시에 과잉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흥국들은 과잉 생산을 하고 있지만 소비가 아닌 과잉 저축을 하고 있죠.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미국이 언제 망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는 미국 부채와 미국의 국민소득을 비교했는데 일부만 짧게 요약해드리자면 미국은 2051년을 기점으로 부채 이자가 미국 GDP를 초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약 30년 뒤에는 미국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미국이 내야 하는 이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파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시기는 불분명하고 경제는 여러 변수가 적용되는 복잡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됐든 현재의 방식과 달러라는 화폐 시스템을 계속 사용한다면 미국은 필연적으로 파산의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